한 4, 50만 되는 레벡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유튜브 강연을 한번 갔었는데 쉬는 시간에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알죠. 가죽공예 원로시잖아요. 제가 1세대입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강연 같은 거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주로 좀 생산자 쪽이었어요. 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죽공예 혹은 뭐 공예를 사업으로서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주로 했었는데 사실 지금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첫 강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어떤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그래도 오셨을 때 뭔가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딱 요 주제 레더 테이스팅 사실 요 주제 자체는 그 권 대표님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 네이밍을 딱 받고 나서 이러면 되겠다라는 게 생겨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테이스팅 어디서 들어보셨죠? 커피 혹은 와인. 거의 그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와이너리에서 진행하는 뭐 그런 테이스팅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좀 더 깊이 있게 와인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즐길 수 있는 또 더 깊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근데 여기서 와인을 가죽으로만 싹 바꿔주면 너무 말이 되더라고요. 너무 찰떡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가죽 테이스팅은 가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죽의 다양한 특성과 뉘앙스를 파악하면서 단순히 사용하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죽 테이스팅은 가죽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취향을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 오늘 연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이제 2부에서 주로 말씀드릴 건데 원산지, 품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가죽이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과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오늘 바탕으로 할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즐기고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엔 레더. 오늘 가죽 제품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걸치고 계신 거. 가방, 시계줄. 비가 와서. 지금 구두도 계시고 케이스, 카메라 케이스. 그죠? 중요하죠. 카메라 케이스. 네, 핸드폰의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가방, 구두, 지갑, 모자, 의류, 벨트, 필통, 가구, 시계줄, 카메라 케이스, 자동차 시트, 차키 케이스. 좀 라임이 안 맞는데 언제부터 썼느냐 가죽을. 원초적인 시대. 수렵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사실 가죽이라는 거는 소재로서 쓰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죽은 원래는 썩는 재료니까 어떻게 하면 안 썩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때부터 이미 사용되기 시작한 가장 원초적인 의복의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가죽하면 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가죽 떠올랐을 때 뭔가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경고하다. 질기다, 경고하다, 그죠? 오래 같이. 거친 느낌 맞아요. 거친 느낌, 오래된 느낌 맞아요. 그런 거. 클래식함. 네? 따뜻해요. 맞아요. 따뜻해요. 따뜻한 소재이기도 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금속이라든지 나무에 비해서 나무도 따뜻한 소재이긴 하지만 가죽은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투박하고 따뜻하고 멋스럽고 럭셔리한 예스러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일상에서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얘가 가죽은 또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곁에서 또 나와 함께 변해가는 모습을 즐기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자, 왜 가죽이었을까?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실 그냥 지나실 수 있는 인연들인데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됐고 또 여기에 제가 서서 가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경험. 자, 저예요. 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자, 반응이 너무 자, 이 한 장의 사진에 이게 되게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사진이기도 하고. 인생사진. 네, 아시네요. 바로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너무 좋다. 여기가 이제 피렌체예요. 피렌체고 이게 뭔가 지금의 저라기보다는 제가 젊은 시절의 저를 어떻게 보면 좀 표현하는 좀 잘 나타내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 다리 혹시 어딘지 아세요? 무슨 다리인지 아세요? 콘테베키온 아닌 것 같고.
그죠? 사실 저도 몰라요. 자, 저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왜 갔냐면은 이게 폰트 베키오의 바로 다음 다리예요. 제가 앉아있는 곳이. 거기 왜 갔냐면 사실 이제 베키오 다리를 찍으려고 사진 찍으려고 갔는데 거기가 역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둡게 나와가지고 예쁘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득 반대편을 보니까 이제 저 다리가 보이는데 사실 뭐 다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구름들이 보였거든요. 강 위에. 네, 그게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배낭여행 떠났어요. 가면 안 돼요, 사실 원래.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배낭여행 왜 가요? 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 저는 그 3학년에서 이제 4학년 올라가던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많이 방황을 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될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뭔가 막연한 미래 그런 것들이 있던 시기에 피렌체라는 도시를 갔는데 이 피렌체가 사실 저한테는 좋긴 했어요. 그때는 물론 가족을 할지 몰랐지만 소규모의 공방들이 즐비하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작업하는 모습들 그런 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그리고 뭐 베키오 다리를 찍으러 갔다가 정작 반대편에 있는 이제 강물 위에 떠다니는 구름들을 보면서 제 뭔가 약간 미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꿈들이 하늘이 아닌 물 위에 뭉실뭉실 떠 있는데 그게 저의 뭔가 불확실한 미래, 꿈을 꾸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시기라고 꼽는다면 이제 대학 시절을 꼽거든요. 대학교 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보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소니, 뭐 파나소닉 막 그런 데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제가 사진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 카메라를 이제 알바를 해서 사고 사진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제가 이제 학생이잖아요. 근데 날이 너무 좋은 날은 수업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그리고 날이 흐린 날은 이제 학생이니까 도서관에 가죠. 도서관에 가서 이제 친구들이 전공 서적을 볼 때 저는 사진집을 봤어요. 사진집 보고 뭐 사진에 관한 이제 기술 서적을 살펴보고 그러면 사진에 흠뻑 빠져가지고 중앙일보에서 대학생 사진기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에 지원을 해서 대학생 사진기자 활동도 하고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레포트를 이렇게 많이는 안 썼는데 가끔 쓰면은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이제 코멘트를 달고 이제 그때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거기다 음악 깔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면은 되게 좋아하고 약간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뭔가 업으로서 하면서도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지금은 사실 뭔가 영상의 시대라서 조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는 뭔가 제가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그런 거를 이제 이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사진을 보신 것처럼 그때는 이제 뭐 4학년 때 간 배낭여행이긴 했지만 어딘가에 이제 훌쩍 떠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 꿈이 사실은 여행 칼럼 기자였어요. 실제로 이력서도 내고 했는데 되진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가죽공예라는 걸 접하게 돼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제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카메라 중에서도 뭐 이제 좀 예쁜 카메라들, 흔히 이제 뭐 RF 카메라라고 하는 좀 이렇게 매끈한 기종들이 있어요. 그 카메라를 그때부터 이제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학생이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있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라이카는 못 사고 이제 좀 아류들을 샀죠. 그 비슷한 것들, 뭐 짜이지 있고 뭐 헥사 RF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게 가죽공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취미와 취미의 연결 지점에서 지금의 저의 업이 생겼죠. 카메라 액세서리를 주된 작업으로 하는 가죽공예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인데 제가 이제 처음 그렇게 제 카메라에 옷을 입혀줘야겠다. 어디도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 만들어야겠다고 관심을 가진 그 타이밍도 사실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타이밍이 되게 절묘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에 뭔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검색을 했더니 마침 바로 2주 전에 생긴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회원수 15명. 지금 없어졌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죽공예, 한국의 가죽공예라는 거는 거의 염색공예였어요. 염색을 하고 아니면 카빙이라는 조각을 하고 그리고 바느질 자체도 뭔가 이제 펀칭을 해서 굉장히 두꺼운 실로 조금은 투박하게 완성하는 그런 공예들이 밖에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만들고 싶은 건 사실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좀 더 기성품에 가까운데 그냥 그런 걸 만들고 싶었죠. 없으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그 15명밖에 안 되는 클럽 장님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해외에는 있는, 일본에는 이미 한 세대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유럽에는 이미 뭐 길드 시절부터 존재했던 가죽 수공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에르메스, 루이비통 원류가 되는 그런 기술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때 이제 뭔가 사실 도구 같은 것도 한국에 없으니까 기술도 없으니까 거의 해외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럼 무슨 도구로 이걸 만들어야 돼? 이 도구를 찾아보고 어느 나라에서 판대. 그러면은 그거를 약간 공동구매할까? 그럼 수입하고 약간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혹시 기회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과 함께 출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꿈과 현실. 저는 사범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다 교사를 준비하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사실 교생에서 만났어요. 지금 와이프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졸업하기 전에 만났으니까 이제 뭐 학기 중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꿈꾸는 가죽공예가라는 직업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너무 그냥 만드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성취감도 있는 것 같아요. 만들고 나면.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쟁자도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이걸 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주변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더 격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냐면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미쳤어? 정신이 났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입도 사실 보장이 없죠.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예측을 1도 할 수가 없는 미래였어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걸 시작해보는 거니까. 반면 교사는 아니 지금은 사실 교권이 너무 줄어들어서 교사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사를 많이 선호하던 때라서 대학에서 4년간 전공을 했고 굉장히 뭐 안정적인 직업이고 성취감도 있고 주변에도 다들 그렇게 대리를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뭔가 예측되는 교사의 삶 해봤으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나 취업이 필요하고 안정적이지만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업무적인 스트레스. 사실 저는 아이들을 대하는 게 그렇게 막 같이 노는 건 좋은데 뭔가 학생 지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한 게 두 가지를 일단 병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와이프를 그 당시 여자친구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해보겠다. 근데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일단 월요일 되면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퇴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잠을 자죠.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그러다 이제 주말이 돼요. 주말이 되면 작업을 많이 해요. 작업을 많이 하고 그렇게 주말을 보내면 다시 출근을 해요. 그래서 그때 평균 수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됐어요. 1년 동안. 근데 뭐 그 이후에도 사실 나아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의 그 당시의 과제는 지속 가능성이었죠. 이거를 어쨌든 업으로서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 수입이 연결지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나의 여자친구를 여자친구가 왜 제일 중요하지? 여자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이제 작업도 열심히 했죠. 그때는 이제 제가 작업실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이제 제 방에서 했으니까. 손님을 만날 때는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을 가서 이제 뭐 네가 내니 내가 내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손님 만나서 뭐 카메라를 전달받고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 당시에 이제 주문을 하면은 손님이 받을 수 있는 게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만큼의 수요가 생긴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교사의 급여는 작지만 어쨌든 그 2배를 제가 사이드 잡으로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했죠. 드디어 꿈에 바랐던 저의 꿈을 현실로 가죽 공예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카페가 운영됐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그 수공구, 이제 에르메스에서 쓰는 이제 베르제 블랑샤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에 이제 처음 컨택을 해서 카페에서 이제 누군가 한 거죠. 누군가 해서 공동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 구매 담당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베르제 블랑샤르의 공식 딜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 그 다음에 공식 딜러가 또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카페 회원이었던 가죽업체 직원,
이따가 이제 제가 영상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한국 가죽, 한국에서 생산된 가죽은 이제 평이라고 하는데, 이제 평당 뭐 보통 한 3,000원? 3,000원 정도 내외였어요. 뭐 2,000원만도 있고, 뭐 3,000원만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가죽들, 그게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그러니까 뭐 그때도 한 2배 정도 차이 났죠. 근데 지금 이제 가죽 공예를 한다 하는 분들 주로 쓰는 가죽이 얼마냐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한 2만원대 후반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6배. 그냥 그 전에 있던 이태리 수입 가죽보다도. 이제 그게 이제 명품사에서 쓰는 가죽들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때는 아무도 그걸 들여올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5,000원, 6,000원 하는 거기도 이제 큰 데였는데 그 업체의 직원이었어요. 저랑 이제 동갑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사장님의 아드님이 이제 회사에 오시기 시작한 거죠.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 퇴사해야겠다 라고 말씀드리면 퇴사를 하고 제가 처음에 저한테 한 얘기가 경찰 공무원 준비해볼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교사를 하다가 이제 접고 이제 가죽 공예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다. 일단 수입을 하는 그런 업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다가 그 업체를 차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국내에서 제일 큰 프리미엄 가죽 수입하는 업체의 대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취미로 시작한 회원들은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서 가죽공예 1세대가 된 거예요. 뭐 수업공방도 있고, 그리고 뭐 부자재의 쇼핑몰도 되게 뭐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저랑 다른 형님이랑 이제 저희 실장님이랑 해가지고 원래 뭐 사이트도 만들고 막 하다가 이제 저희 둘이 좀 버거워서 그냥 놨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분이 뛰어와서 이제 그분께 됐거든요. 그분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제작 전문 공방을 했어요. 수업 같은 걸 하지 않고, 물론 이제 뭐 제가 교육을 전공하긴 했지만, 뭐 저는 이제 브랜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제작 전문 공방을 하거나. 네. 저런 게 시작한 게 언제쯤인 거예요? 저거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저희가 브랜드를 만든 게 지금 18년 차니까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 그죠. 2000년대 한 2006년, 7년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문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둘러보시면 가죽 공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죄다 이런 거야. 되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생겨난 거야. 유튜버 중에 지금 40만, 50만 되는 가죽 공예에서 되게 몇 명 없거든요. 그런 분이 100만 하시는 분이 한 명 있고 이제 한 4, 50만 되는 레백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이제 유튜브 강연을 한번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쉬는 시간에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알죠. 가죽 공예 원로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재밌어서 했어요. 재밌어서 했고 뭔가 너무 즐거워서 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흠뻑 빠져 있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을 기회와 준비되어 있지 못했으면, 잡지 못했을 순간에 절묘하게 저는 되게 운 좋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조상님인가요? 퀴즈! 제가 이걸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쓴 책이에요. 가죽공예 관련해서 정보서와 인문서를 강화하고 이따 좀 말씀드릴 건데 자, 한번 맞춰보죠.